80만 대군 조조, 그의 적은 군사도 기우도 아닌 5만이었다. 한나라를 통일하려던 승상 조조, 그리고 그를 막아선 강동의 젊은 군주 손권, 도망자 유비, 그리고 이름 없는 책사들, 불타는 강위, 역사의 향방을 가른 그 전투, 정사로 본적벽대전,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년,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꺾고 북방을 평정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형주와 강동. 하지만 형주를 다스리던 유표는 고민이 깊습니다. 유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조조가 원소와 싸우느라 병력이 분산됐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속내는 이랬습니다. 조조를 공격한 유비가 만약 이긴다면 다음은 나겠지. 의심 많은 유표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가고 조조는 곧 형주로 내려옵니다. 형주에 머물던 유비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서서. 한때 도적질을 일삼았던 검객이었지만 학문을 익히고 지략을 쌓은 자. 서서는 말합니다. 복룡과 봉추 두 사람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룡, 제갈량, 봉추, 방통. 유비는 사마위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마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일에 박지 않소. 그러나 제갈량, 그대가 찾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이윽고 유비는 제갈량을 3번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삼고초려로 낭만을 더했지만 정사에서도 3번 가서 만났다. 고만 전합니다. 208년 유표가 죽고 형주에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장남 유기는 강화로 밀려나고 차남 유종이 괴월과 채모의 치지로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조가 형주로 진군하자 유종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항복합니다. 조조는 유표의 수군과 거점도 단숨에 손에 넣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비. 조조는 호표기 5천을 이끌고 직접 추격에 나섭니다.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퇴각하던 유비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이 울고 말들이 짓밟히며 쓰러집니다. 장비가 장판교를 지키며 외칩니다. 이 장익덕이 여기에 있다. 감히 다가오지 마라. 조조군은 두려움에 멈칫합니다. 한편 조우는 유선과 간부인을 찾아 군중을 헤집고 나아갑니다. 정사에는 유비가 유선을 던졌다는 말은 없지만 조운이 목숨 걸고 유선을 품에 안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유비는 강릉에 도착해 유기와 합류합니다. 손권과 동맹하자는 노숙의 제안에 따라 제갈량은 오나라로 파견됩니다. 이때 오나라 내부는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소, 고흥 등 다수의 신하, 항복하자. 조조에게 붙은 자들은 제후에 봉해졌습니다. 노숙, 싸워야 합니다. 지금 물러서면 오나라의 자존은 사라집니다. 주유는 손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는 승상이라 하나 이미 한나라를 멸한 자입니다. 그 군은 수전에 약하고 장강은 우리에게 익숙한 땅입니다. 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손권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조는 병력을 80만이라 과시했지만 실제는 20에서 25만 수준. 형주 병력까지 포함했지만 대부분이 북방 육군 출신이라 수전에 서툴렀습니다. 그는 전선을 강위에 정박시키고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영을 짰습니다. 이는 전염병과 화공의 치명적인 배치였습니다. 유비는 2천 병력만 주유와 합류시키고 후방에 대기합니다. 정사에 따르면 유비는 패배 시 도망갈 경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후가 간언했다. 명공께서 예전에는 원씨를 격파하였고 지금은 형주를 거두어서 그 위명을 멀리까지 드러냈고 군세 또한 큽니다. 만약 형주의 풍요로움을 타서 관리와 군사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강동은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다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참패했으니 가후의 말이 옳았다는 건 다소 결과론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배송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간언만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적벽대전은 패해서 문제였지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평했다. 아닌 게 아니라 서량의 마초와 한수를 비롯해 다른 곳에도 적이 많은 상황에 강하에 유비를 뻔히 내버려두고 내실을 다질 틈은 없었다. 10만이 넘는 원정군을 형주에 장기 주둔시키며 내정을 다지긴 힘들고 그렇다고 원정군을 물리면 유비나 손권이 구심점 잃고 텅 빈 형주를 그냥 둘 리가 없다. 다만 가후 쪽을 편들 만한 의견도 있는 게 약간 다른 건수지만 형주를 평정하기 전 순욱은 조조 세력이 강성함을 남쪽의 세력들도 알고 있으니 크게 전쟁을 벌이기보다 가볍게 위협한다면 충분히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진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규모 전쟁을 벌일 필요 없이 세력을 안정화하면서 국지전 정도를 벌이면 형주와 강동에게 크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킬 필요 없이 형주를 안정화시키면 된다는 가후의 의견과 통한다. 하지만 조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나라의 노장 황계, 주유에게 계책을 올립니다. 거짓 항복으로 조조를 속이고 배에 불을 지릅시다. 조조는 황계의 투항을 믿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동남풍이 부는 날, 불타는 군선이 쇠사슬로 엮인 조조의 함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불길은 곧 조조의 진영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공포, 혼란, 패주. 조조군은 대패하고 강을 거슬러 후퇴합니다. 조조는 강릉 방어를 서왕과 조인에게 맡기고 허도로 귀환합니다. 주유는 감령 구원을 위해 나섰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조인은 1년 넘게 버티다 번성으로 퇴각합니다.
이 전투 이후 조조의 천하통일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형주는 유비가 차지하고 오나라는 손권이 굳히고 북방은 여전히 조조의 손에 남습니다. 이제 역사는 분명히 나뉩니다. 위, 촉, 오 삼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